아르헨티나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 공식 발표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이 반전으로 아르헨티나가 K방산 허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중국 무기를 운용하던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방산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남미의 하늘은 바뀌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 반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8조 원짜리 중국산 방공망이 전멸했던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도 전멸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0년간 올인했던 중국산을 싹 버리고 한국 따위가 남미 국가들의 하늘을 책임지게 된 거죠? 도대체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믿기 힘든 숨겨진 이 반전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한국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에스테반 로아스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위기대응실에서 가장 긴 밤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 역시 수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장비 운용 로그, 정비 주기 통계, 통신 안정률 그래프, 모두 정상 범주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이 숫자들이 언제든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첫 속보가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묘하게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산 방공 체계가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되었다는 내용은 처음에는 과장 보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부 참모는 영상 압축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고 통신 담당자는 위성 신호 중첩으로 그래픽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 묶음이 도착하면서 단순 오보라는 가설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그에선 위성 로그에는 전력 차단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패턴이 남아 있었고 무선 감청 데이터에는 통신 규약 구조가 동시에 붕괴되는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오류 가능성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센서 시간 동기화 오차, 지면 반사율 계산 오류, 중계 위성 경로 지연, 각각의 변수값을 바꿔가며 재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초기 재계산 결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서로 다른 값을 보였고 몇몇 구간에서는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일부 분석관은 역시 자료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검증 범위를 넓히자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차 구간을 제거하고 공통 구간만 정렬하자 붕괴 시점과 전파 양상은 거의 동일하게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반복성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저희의 시선이 숫자에서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설계의 취약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해외 반응이 실시간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은 남미 방공 체계를 값싼 조립품으로 표현하며 비아냥거렸고 몇몇 군사 칼럼니스트는 아르헨티나 역시 조만간 같은 실패를 겪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기술은 빠르지만 신뢰는 부족한 나라, 안보 경험이 얕은 신흥 제조국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기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낮춰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반응을 접하며 저는 외부 시선이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시점까지는 저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을 깊이 고려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보 분석팀에서 새로운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전자 교란이 최고조에 도달했던 구간에서도 유독 하나의 신호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출처 분석 결과 그 신호는 한국 계열 시스템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즉각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 로그와 섞였을 가능성, 암호 패턴, 오인식, 주파수 중첩 오류,
어느 쪽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 결과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신호를 대상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원본 로그를 시간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암호 프레임 구조, 신호 세기 변화, 패킷 손실 패턴, 모든 항목을 다른 시스템과 교차 비교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미세한 지연이 발견되었지만 신호 구조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적 생존이라고 보기에는 조건 일치도가 높았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공개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한국 관련 시험 보고서, 다국적 훈련 평가 자료, 위성 관측 공개 기록, 이 세 가지를 동일 기준으로 맞춰 재분석했습니다. 초기 비교에서는 불일치 구간이 드러났습니다. 환경 조건 차이로 인해 수치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지표는 과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정 과정을 거치자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성능 수치는 평범했지만 전자 교란 환경에서도 유지되는 안정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일수록 한국 시스템의 특성이 점점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회의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 신호가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 대신 왜 이 신호만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첫 번째 전환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분석 기관이 한국 데이터를 비교표에 다시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단순 성능 순위가 아니라 안정성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조롱 섞인 평가 대신 관찰이라는 표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의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3일 시간 안에 답을 가져오라는 짧은 지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희가 찾아야 할 답은 장비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 지금까지 세계가 얕보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 상황실의 시간 감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일 시간이라는 제한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강제로 재정렬하는 압박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이상 장비 성능 요약이 아니라 선택이 만들어낼 구조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외부로 조금씩 알려지자 해외 반응도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부 국제 통신사는 아르헨티나가 기존 공급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논조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생산 능력은 빠르지만 복합 체계 운용 경험과 글로벌 통합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한국을 기술 조립국 수준으로 규정하며 전략적 신뢰를 맡기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저희 내부에도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시선이 모두 편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관련 수치를 신뢰하지 않는 방향에서부터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입증이 아니라 반증을 먼저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기존에 확보한 한국 성능 데이터를 전면 해체했습니다. 시험 환경 조건을 동일 기준으로 환산했고, 측정 기준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치를 재정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능 수치는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고 탐지 거리와 반응 속도 지표는 기존 자료보다 보수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본 일부 분석관은 역시 초기 자료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외부 언론의 냉소적 논조가 다시 인용되며
한국 수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낮춘 상태에서도 구조적 패턴이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해 장기 반복 시뮬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동일 조건을 수십 회 반복하면서 성능 변동폭과 복원 속도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절대 성능은 낮아졌지만 성능 분산폭이 매우 좁게 유지되었습니다. 환경 변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원 곡선이 일정 구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기존 중국 체계나 타국 체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성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다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시뮬레이션 모델이 특정 구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을 가능성, 입력 데이터 편향 가능성. 저희는 이 모든 가설을 열어둔 채 재검증 절차를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모델이 아닌 외부 연구진에게 동일 데이터를 제공해 독립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분석 알고리즘과 가정 조건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된 검증이었습니다. 결과가 돌아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추가 교차 분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외부 검증 결과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한 번 더 독립 모델에서도 유사한 안정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특정 구간에서만 우연히 성능이 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류로 몰아가던 논리는 하나씩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회의실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치가 맞느냐는 질문 대신 왜 이런 안정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두 번째 전환이었습니다. 외부 반응에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한국 사례를 무시하던 일부 분석 기관이 비교 보고서에 한국 데이터를 다시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성능 순위표 대신 안정성 지표를 별도로 분석하는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조롱 섞인 평가 대신 진중한 관찰이라는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얕봄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설령 기술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장기적으로 기술 통제권을 유지할 정치적 역량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은 좋을 수 있으나 국가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검증의 방향을 다시 확장했습니다. 개별 장비 성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구조 자체가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인력 순환 구조, 예산 집행 투명성, 산업 협력 네트워크, 기술 축적 속도. 이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을 단순한 실험적 대안에서 본격적인 전략 비교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신호였습니다. 의심이 숫자로 흔들리고 숫자가 다시 구조로 이어지며 시선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로 분석하자는 방향 전환이 내려오자 상황실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검증의 대상은 장비 성능이 아니라 기술이 유지되고 진화되는 시스템의 내구성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서두에 성능 비교를 중단하고 구조 검증으로 전환한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중국 중심 공급 구조와 미국 중심 승인 구조를 동시에 비교 대상에 올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가격과 성능에서 지속성과 자율성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움직임이 감지되자 외부 반응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영국 군사 분석가 리처드 코머는 한국을 빠르게 생산하는 제조국일 뿐 위기에서 산업 구조를 지켜낸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의 편집장 클로드 베르나는 남미가 또 하나의 실험에 뛰어들고 있다며 아르헨티나의 판단을 감정적 선택으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예외적 특수 사례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일부 매체는 한국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견딜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런 논조는 저희 내부에도 미묘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갈등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작전기획국의 후안 가르시아 준장은 또 다른 의존 구조로 넘어가는 위험을 강하게 경고했고, 기술분석팀의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숫자로만 판단해야 한다며 감정을 배제하자고 맞섰습니다. 재무감사국의 파울라 마르티네스 국장은 예산 흐름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보지 않으면 구조 검증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점이 충돌하면서 검증 기준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 산업 구조를 가장 불리한 관점에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과 군 연구 인력 이동 구조, 협력사 분산 비율, 시제품 전환 속도, 실패 프로젝트 처리 방식, 기술 이전 경로까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는 불안 요소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분산형 구조는 위기 시 통합 조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고, 인력 이동이 빠르면 핵심 노하우가 누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후안 가르시아 준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구조를 단정하기 전에 수치 자체의 신뢰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나타난 구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분석관은 자료가 선택적으로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저는 그 가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의 첫 목표는 입증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국회 예산보고서, 국방감사 자료, 연구과제 평가, 기록, 언론 공개 브리핑 원문을 동일 기준으로 정렬해 다시 계산했습니다. 연도 기준과 사업 분류를 통합하자 데이터 간의 연결성이 드러났습니다. 실패 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다음 설계 단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고, 예산 증감 흐름이 기술 수정 시점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개선 속도는 과장이 아니라 학습 구조의 결과라는 쪽으로 해석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급망 충격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파울라 마르티네스 국장은 최악 조건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부품 차단, 국제 운송 제한, 인증 지연을 동시에 적용해 회복 곡선을 계산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고 일부 구간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이 지점을 두고 다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입력 변수 설정이 특정 모델에 유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값을 다시 조정해 반복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 붕괴가 아닌 흔들림 이후 회복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을 중국식 폐쇄 구조와 미국식 승인 구조에 적용했을 때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일수록 비교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후안 가르시아 준장도 수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고, 대신 위험 관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논점을 옮겼습니다. 외부 반응 역시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해외 싱크탱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특수 사례로 분류하지 않고 학습 속도 기반 구조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의 언어는 줄어들고 분석과 경계가 섞인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내부에서도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선택인가라는 질문 대신 왜 이런 구조가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설계 방식이 학습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시선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얕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해외 기관은 한국의 내부 성공 구조가 해외 환경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의 관심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한국이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성능에서 구조로,
구조에서 확장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의심하고 원본을 대조하며 최악 조건까지 적용한 검증을 거치면서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운용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선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협력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하나둘 쌓이자 저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이 구조가 단순한 계약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판단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뢰는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외부로 조금씩 알려지자 해외 반응은 또 한 번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글로벌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기술 이전이라는 달콤한 말에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은 여전히 국제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이 제한된 국가라는 평가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평론가는 한국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 체급이 작으면 결국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반응은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질문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기술 성능이나 계약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분석팀은 한국의 과거 국제 협력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발생했던 시점, 외교적 갈등이 겹쳤던 계약, 공급 차질이 발생했던 사건. 이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초기 자료를 훑어보던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표면적인 기록만 보면 한국 역시 국제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일정이 조정된 사례도 있고 일부 기술 이전 범위가 축소된 흔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수치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지연 발생 횟수, 기술 이전 이행률, 계약 조건 변경 비율, 분쟁 발생 후 정상화 소요 기간. 이 항목을 국가별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집계 결과는 한국이 특별히 우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평균 수준이거나 다른 국가보다 낮은 지표도 존재했습니다. 이 수치를 본 일부 참모는 역시 한국 모델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연이라는 항목이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복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례를 개별 사건 단위로 재분류했습니다. 정치 압박에 따른 조정인지, 현지 인프라 문제인지, 기술 안정성 문제인지, 각 사건을 원인별로 분리해 다시 통계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례에서 발생한 지연과 변경은 대부분 현지 환경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이었고, 정치적 압력에 따른 일방적 통제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복구 속도 역시 평균보다 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또다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공개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한계, 숨겨진 분쟁 사례가 있을 가능성. 그래서 추가 자료 확보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중재 기록, 외교 문서 공개 자료, 현지 언론 보도, 감사 보고서, 다양한 출처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재검증 결과, 초기 분석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은 분쟁 상황에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기보다 협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기술 접근 권한 자체를 차단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변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단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관계 유지 중심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반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 기관은 한국을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협력 지속성이 높은 파트너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기존 강대국 중심 분석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은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평론가는 이런 협력 성향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단력이 떨어지고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 역시 저희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의 선택을 중심으로 분석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 책임자들, 현장 운용 지휘관들, 외교 협상 실무자들의 인터뷰,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중 한 분석관이 의미 있는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장 판단, 책임 공유, 운용 주권. 이 표현들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여러 인물의 발언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온 강대국과의 협력 구조에서는 결정권이 항상 외부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승인부터 받아야 했고, 시간은 늘 상대의 일정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반면 한국 사례에서는 현장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의 관심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해왔는가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넘어 한국의 사람과 선택의 축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반응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낮춰 보던 논조가 많았다면, 이제는 한국이 감정적 신뢰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제평론가는 국가 간 협력은 결국 이해관계의 문제이지 우정이라는 개념은 환상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감성에 기대해 전략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공유한다 해도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 반응을 접하며 저 역시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치와 구조는 어느 정도 검증되었지만 사람의 선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다시 넓혔습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한국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남긴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팀의 김민재 연구관이 오래된 국제 참관단 기록 묶음을 정리하다가 의미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남대 서양 분쟁 지역 현장 판단 보고서였고, 그 안에는 실명으로 기록된 여러 판단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 박정훈 중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관 인력 기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이름은 단순 참관이 아닌 판단의 중심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해상 탈출한 아르헨티나 전투기 조종사 마르틴 알바레스 대위가 기상 악화로 구조 지연 위험에 놓였고 국제 규정상 개입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메모에는 규정 해석의 여지를 활용해 구조 경로를 조정했다는 판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박정훈 중령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본 판단. 그 선택이 문장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희는 감정에 먼저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미화되었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국가 보고서, 현지 구조 로그, 위성 항로 기록, 세 가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비교에서는 작은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구조 시각이 몇 분씩 다르게 기록된 문서가 있었고, 항로 좌표 오차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분석관은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본 데이터를 재정렬했습니다. 기록 생성 시점, 보고 체계 흐름, 현장 통신 로그, 모든 시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 재계산했습니다. 보정이 끝나자 사건의 흐름은 하나로 정렬되었습니다. 구조 판단 시점, 항로 변경 시각, 조종사 구조 완료 시각, 각 기록이 동일한 패턴으로 맞물렸습니다. 오류로 밀어붙이던 가능성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지연 예상 시간 대비 실제 구조 완료 시간 단축 수치, 편대 공백 최소화 시간, 작전 복구 소요 시간. 이 수치들은 당시 작전 안정성에 실질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회의실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미담처럼 보이던 사건이 운용 판단 구조의 실증 사례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연구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용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판단 권한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의 관심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좋은 사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해왔느냐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반응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해외 분석 기관은 포클랜드 관련 기록을 인용하며 한국의 현장 판단 문화가 기술 설계 방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의 언어는 줄어들고 해석과 분석의 언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약봄도 존재했습니다. 몇몇 평론가는 단일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현장 판단 기록을 추가로 조사했고, 다른 국제 협력 임무에서 한국 인력의 판단 개입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사례마다 판단 지점, 위험 분산 효과, 복구 시간 단축 수치가 축적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상대해왔던 강대국 모델에서는 규정이 먼저였고 사람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 속 한국의 선택은 사람이 먼저였고 규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적 확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숫자와 기록을 넘어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판단 구조를 함께 가져오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기록과 실명 자료가 내부에 공유된 이후 외부의 반응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나 계약 구조를 깎아내리던 논조가 아니라 감정적 신뢰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일부 국제 논평가는 국가 전략을 감정에 기대는 순간 합리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고,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일시적 호감에 불과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몇몇 매체는 남미가 또 다른 환상에 빠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반응은 내부에서도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작전기획국의 후안 가르시아 준장은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포클랜드 기록이 의미 있는 사건임은 인정했지만 단일 사례가 국가 전략을 바꿀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술분석팀의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이미 수치와 구조 검증이 충분히 누적되었고 이번 기록은 신뢰를 완성하는 요소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두 의견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감정적 확신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국가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끌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숫자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수록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계의 목표는 한국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했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팀은 한국이 참여했던 다국적 작전과 국제협력 임무 기록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 판단이 개입된 사례만 선별했습니다. 판단 개입 횟수, 위험 감소 효과, 작전 복구 시간, 지휘 체계 수정 빈도. 이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리되었습니다. 초기 집계 결과는 의외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일부 작전에서는 효과가 분명했지만 다른 사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수치를 본 후안 가르시아 준장은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사례 선택 편향, 보고 기준 차이, 국가별 기록 방식 불일치. 각각의 변수를 다시 정렬해 재계산했습니다. 특히 작전 성공 기준을 통일하지 않으면 효과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준을 통합한 뒤 재분석을 진행하자 패턴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판단 개입이 있었던 작전에서는 평균 복구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아졌고 작전 안정성 유지율도 일정하게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초기 혼란은 기준 불일치에서 비롯된 착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치는 여전히 논쟁적이었습니다. 특정 작전에서 개선 효과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구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해당 수치가 실제인지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작전 로그와 현장 통신 기록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시간 스탬프, 명령 전달 경로, 현장 수정 지시 반영 시점, 모든 데이터를 다시 맞춰 보정했습니다. 보정이 끝나자 과장으로 보이던 수치는 실제 현장 대응 속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휘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판단 권한을 존중한 구조가 복구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공유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습니다. 후안 가르시아 준장의 표정도 처음보다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수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인물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국제해양구조 임무에서 활동했던 한국해군 장교 이성훈 대령의 판단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악천후 속에서 구조 판단을 미루지 않고 현장 판단으로 접근 방식을 수정해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 역시 처음에는 미담으로 치부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수치 분석을 적용하자 구조 소요 시간 단축, 연료 소모 감소, 위험 노출 구간 축소, 세 항목 모두에서 일관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수치로 검증되자 우연이라는 가설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한국의 판단 구조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외부 반응에도 다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해외 분석 기관은 이제 한국 사례를 단일 사건이 아닌 패턴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기술 설계와 조직 문화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얕봄은 줄어들고 경계와 계산이 섞인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정의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을 거리 두고 바라보려 했지만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고 그 판단이 수치로 증명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수치가 충돌하던 지점에서 두 요소가 하나의 구조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수치가 하나의 구조로 정렬되기 시작하자 외부의 반응은 다시 한번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신뢰 모델을 비웃거나 과소평가하던 논조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계와 견제가 섞인 분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제 전략 매체는 아르헨티나가 선택할 경우 남미 전체의 방산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고, 한국이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얕봄도 등장했습니다. 몇몇 평론가는 설령 한국 모델이 흥미롭더라도 강대국의 압력 앞에서는 결국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정치적 충돌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논조는 내부에서도 다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외교안보국의 루이스 멘데스 차관은 국제 압박 시나리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신뢰가 충분하더라도 외교적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우려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외부 압력이 실제로 가해졌던 사례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수치와 기록으로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기술 수출 규제 충돌 사례, 정치적 압박이 발생한 협력 프로젝트, 국제 제재 환경 속 운용 유지 사례, 이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초기 자료를 정리한 담당관 소피아 라미레즈는 일부 사례에서 일정 지연과 조건 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이 한국 역시 외교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 지점을 놓고 내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술 분석팀의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지연과 실패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고, 루이스 멘데스 차관은 국가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 기준을 정교화했습니다. 지연 발생 빈도, 지연 이후 정상화 소요 기간, 협력 구조 유지율, 기술 접근 권한 유지 비율, 이 네 항목을 공통 기준으로 재정렬했습니다. 초기 집계에서는 일부 지표가 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멘데스 차관은 결국 한국도 예외적 우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재검증이 이어지면서 다른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술 접근 권한 자체는 유지되었고, 협력 구조가 단절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상화 속도 역시 유사 조건의 다른 국가 모델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치는 다시 오류로 의심되었습니다. 정상화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기록된 사례, 권한 유지율이 과대 계산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원본 협약 문서와 감사 기록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보정이 끝난 뒤에도 전체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단기 조정은 존재했지만 장기 구조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멘데스 차관은 표정이 굳은 채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지만 위험이 통제 가능 범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반응에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 기관은 한국 모델을 단순 협력국 분류해서 중간 구조 설계국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주변 변수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견제성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구조를 확장할 경우 기존 질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질서 변화를 촉발하는 변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질문의 중심이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안전한 선택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논의가 바뀌었습니다.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구조의 의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과 질서 재편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시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히 어떤 장비가 더 강한지를 비교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늘을 통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식 공급 의존 구조와 미국식 승인 통제 구조를 동시에 벗어난다는 것은 기술 선택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상황실 전체를 조용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외부로 감지되자 반응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 전략 칼럼니스트 마이클 던컨은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은 아직 남미 전체를 떠받칠 체급이 아니라며 아르헨티나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싱크탱크 리포트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지정학적 충격을 견딜 만큼 단단한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한경제 전문지는 한국을 빠른 생산국이지 위기 조정국은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노골적인 비웃음은 줄었지만 견제와 경계는 훨씬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내부 갈등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외교안보국 루이스 멘데스 차관은 국제 압박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외교 비용을 다시 꺼냈고, 작전기획국 후안 가르시아 준장은 실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며 기술적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기술 분석팀 마리아 루카스 박사는 이미 충분한 수치 검증이 누적되었다며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고 저 역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증을 더 강하게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신이 커질수록 오류 가능성을 더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방부 통합상황실에서 최종 운용 검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은 알레한드로 산체스 준장이 맡았고 로그 통합과 동기화는 김민재 연구관이 담당했습니다. 조건은 실전보다 더 가혹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다중전자 교란, 통신 지연, 전력 손실 구간, 교대 인력 투입까지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첫 회차에서 화면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일부 표적 추적 그래프가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산체스 준장은 이 공백이 실제 전장이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후안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확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숫자에만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박사는 즉시 로그 구조를 다시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재 연구관은 원본 데이터를 열었고 일부 구간에서 타임스탬프 보정 지연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록 자체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멘데스 차관은 이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외부 독립시계 장치를 추가 연결해 이중기록 체계를 구성하고 동일 조건을 다시 반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반복에서는 조건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통신 지연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전력 복구, 지연 구간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초기 혼선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은 붕괴로 넘어가지 않았고 자동 전원이 작동하며 복구 곡선이 일정 범위 안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외부 시계 기록과 내부 로그도 일치했습니다. 기록 착시 가설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멘데스 차관은 마지막 비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중국식 폐쇄 구조와 미국식 승인 구조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수치상 성능 차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승인 중심 구조에서는 판단이 지연되며 복구 곡선이 늦게 회복됐고, 폐쇄 구조에서는 수정 권한이 제한되어 변동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한국 구조에서는 현장 조정이 유지되며 복구 속도가 일정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일수록 기술 우열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회의실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되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한가로 이동했습니다. 마리아 박사는 한국이 흔들림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 권한을 현장과 공유하는 철학을 기술 구조에 녹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안 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판단 방식이라는 말로 논점을 옮겼습니다. 관심은 성능 결과에서 설계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을 낮춰 보던 일부 리서치 기관은 내부 메모에서 한국 모델이 확산될 경우 기존 방산 질서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제 매체는 이제 한국을 신흥 변수로 분류하며 단순 비교표에서 분리했습니다. 무시하던 시선이 계산하는 시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포클랜드 실명 기록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박정훈 중령과 마르틴 알바레스 대위의 이름이 남긴 판단 기록은 위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공유했던 선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 쌓인 확신 위에 실명이 감정을 고정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멘데스 차관은 잠시 말을 잃었고 후안 준장 역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기에서 책임을 나누는 파트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중국식 의존 구조를 벗어나 미국식 승인 틀을 지나 한국과 운용 주권 기반 협력을 선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국제 언론의 표현은 빠르게 바뀌었고, 남미 국가들의 문에 역시 가격이나 납기보다 기술 이전 구조, 교육 체계, 데이터 공유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를 묻던 질문이 원인을 묻는 질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3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중국은 고객을 원했고, 미국은 관리 대상을 원했지만, 한국은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주권이었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